저는 올해 65입니다. 딸아이 민지를 33세 시집 보냈죠. 늦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결혼이 어디 쉬운가요? 주변을 둘러보면 40 넘어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민지가 사위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어요.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었죠. 뭐보다 민지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챙기고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 쓰는 게 보였거든요. 민지도 행복해 보였어요. 제 딸이지만 참 예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을 처음 만났죠. 사돈댁은 지방에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일찍 돌아가셨고 사돈이 혼자서 아들 셋을 키웠다고 했어요. 사돈도 6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말투는 좀 센 편이었지만 그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지방 사람들이 원래 그렇지 않나 싶었죠. 오히려 시원시원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쁘네요. 잘 키우셨어요. 사돈이 민지를 보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첫인상이 좋았거든요. 민지한테도 잘해줄 것 같았어요. 혼수며 예물이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 마찰이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 같은 건 없다고 사돈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젊은 사람들 뜻대로 하라고 했죠. 결혼식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민지가 면사포를 쓰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어요. 이제 제 품을 떠나는구나 싶었죠. 33해를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가족이 되는 겁니다. 결혼 초반에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민지가 가끔 집에 들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댁 이야기를 할 때도 별다른 불만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돈이 지방에 살아서 자주 마주치지 않는 것도 좋았나 봐요. 사위도 민지한테 잘해줬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설거지도 도와주고 주말에는 같이 요리도 한다고 했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산다잖아요. 저는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애기 생겼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되는 겁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지 목소리도 들뜬 게 느껴졌죠. 정말이야? 병원 갔다 왔어? 응, 오늘 확인했어. 한 달 정도 됐대. 전화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라니. 제가 손주를 보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사위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희 아이 가졌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축하한다고 민지 잘 챙기라고 당부했죠. 사돈한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돈도 무척 기뻐했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야겠다고 며느리 몸 좀 챙겨줘야겠다고 했죠. 양가 모두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기 옷을 사러 백화점에도 가보고 육아용품을 알아보기도 했어요. 요즘은 제가 애 키울 때랑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신기한 물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민지는 입덧이 좀 심한 편이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죠. 그래도 아기가 건강하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서 성별 확인 검사를 받는 날이 왔어요. 민지가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사위는 회사 일로 못 간다고 했죠.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자일까요? 손녀일까요? 사실 저는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됐죠. 검사가 끝나고 민지가 나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엄마, 딸이래.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녀라니. 민지처럼 예쁘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잘됐다. 딸 좋지.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제게는 소중한 손주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지가 사위한테 전화했어요. 사위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환했거든요. 그 다음에 민지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검사 받았어요. 딸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사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축하한다는 말을 했는데 목소리 톤이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처음 임신 소식 들었을 때랑은 확연히 달랐어요. 그때는 그렇게 들뜬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도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기분 탓일 거라고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보다 싶었죠. 하지만 제 안의 어딘가에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바로 다음 날부터 현실이 됐습니다. 민지한테서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민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죠. 무슨 일인데? 병원에서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다음에 검사할 때 다시 확인해 보래.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잘못 봤다니. 딸이라는 게 잘못 봤다는 소리였습니까?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야. 계속 그 말만 하셨어. 혹시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다시 확인해 보라고. 민지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입덧으로도 힘들 텐데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지를 진정시키는 게 먼저였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어머니도 손주가 기대되시니까 그러시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게 단순히 기대 때문일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오후에도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이 또 전화했다는 거였어요. 하루에 두 번째였죠. 이번엔 내용이 달랐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낳았는데 며느리인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하셨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이상한 거야? 민지가 울면서 물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아이 성별을 민지가 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사돈은 하루에 두세 번씩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들만 낳았다는 말, 며느리 탓을 하는 말, 딸은 시집 보내야 해서 걱정이라는 말. 민지는 날이 갈수록 지쳐갔어요. 입덧도 심해졌습니다. 전화 올 때마다 온몸이 긴장되고 식은땀이 났다고 했죠. 엄마, 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려. 무슨 말을 또 하실까봐 무서워. 민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덧 때문이기도 했지만 스트레스 때문이 더 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두덩이 퉁퉁 붓고 뺨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제 품에 안기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울까 싶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사돈이 어제 또 전화했다고요. 이번에는 말이 훨씬 더 심했다고 했어요. 딸은 시집 보내야 해서 쓸데없다고 하셨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한데 며느리인 내가 딸을 가져서 집안을 망친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안을 망친다니요. 손주가 딸이라고 집안을 망친다니요. 그리고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말하기 힘든 표정이었죠. 뭔데? 또 뭐라고 하셨어? 딸 낳으면 몸조리 같은 거 안 해줄 거래. 백일상도 돌잔치도 안 해줄 거래. 아들 낳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죠. 이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엄마, 나 매일 울어. 시어머니 전화 오는 게 무서워. 꿈에서도 시어머니가 나와. 민지는 입덧으로 토하고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잔다고 했어요. 체중도 오히려 줄었다고 했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민지 몸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뱃속 아기도 위험할 수 있었어요. 민지야, 다음에 전화 오면 엄마가 받을게. 엄마가? 그래, 임신부한테 그렇게 스트레스 주면 안 되잖아. 엄마가 이야기해 볼게.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이틀 후였습니다. 제가 민지 집에 놀러 갔을 때 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가 전화기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야. 저는 민지한테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사돈. 어머니세요? 며느리 좀 바꿔주세요. 민지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돈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며느리 몸은 괜찮아요?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지한테는 어떻게 말했는지를요. 사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어요.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말해야 했죠. 민지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많이 힘들어해요. 임신부한테 그런 말씀은 좀 삼가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성별 이야기요.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돈, 저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이건 우리 집안 문제입니다. 사돈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기분이 상한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사돈, 민지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태교에도 안 좋잖아요. 태교는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졌으면 아들 낳았겠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가짐이 문제라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돈, 그런 식으로. 어머니, 저는 우리 집안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며느리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지. 뭐가 문제입니까? 사돈은 자기 잘못이 없다는 투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민지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통화를 끊고 나니 민지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창백하고 지친 얼굴, 눈물 흘리던 모습. 사돈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더 무서운 건 사돈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항의한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지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이 또 전화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더 심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함만 커져갔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체중이 임신 전보다 오히려 3kg나 줄었어요. 병원에서도 걱정한다고 했죠. 입던 약을 처방받았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토하고 물만 마셔도 토했어요. 스트레스가 문제였거든요. 저는 매일 민지 집에 가서 죽이라도 끓여줬습니다. 등을 쓰다듬어주고 머리도 빗겨줬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죠. 사돈 전화는 여전했습니다. 제가 한 번 받았던 그 이후로도 계속됐어요. 민지가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보냈죠.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딸을 낳으면 어쩌냐는 걱정, 우리 집안은 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민지 집에 갔는데 민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엄마. 민지 목소리가 약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민지가 변기에 기대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또 토했어? 응. 아침부터 계속. 민지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어요.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죠. 저는 민지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조금만 쉬어. 엄마가 이온 음료 사올게. 그때 민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 시어머니라고 떴죠. 민지가 깜짝 놀라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비틀거렸어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받을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세요? 며느리는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어요. 사돈,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거든요. 참으려 했지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민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체중도 줄고 매일 토하고 있어요. 임신부 태교를 생각해 주셔야죠. 태교요? 사돈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며느리 걱정해서 전화하는데 걱정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매일 전화하셔서 민지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라니요. 저는 며느리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돈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투였어요.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딸이라고 매일 그런 말씀하시는 거 그만 좀 하세요. 순간 사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 낳아야 우리 집안대가 서는데요. 제 귓가가 멍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장남이 집안을 이어왔어요. 아들이 있어야 제사도 지내고 집안도 지키는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이 몇 년대인데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까? 사돈, 요즘 시대에 그게 무슨,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대는 우리 집안대죠. 며느리가 딸 낳으면 우리 집안은 끝나는 겁니다. 사돈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요, 사돈. 사돈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딸은 출가 외인이지 재산이고 뭐고 안 줄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 재산은 아들한테만 물려줄 거예요. 며느리가 딸만 낳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니, 재산을 안 준다니, 이게 정말 사람이 할 말입니까? 사돈, 그 말씀은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집안 재산은 아들이 받는 게 맞죠?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왜 재산을 줍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60 넘어 살면서 이런 막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시집왔으면 아들 낳아야죠.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닙니까? 도리요? 네, 도리죠. 시집와서 아들 못 낳으면 뭐합니까? 우리 집안 끊기는 건데. 사돈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사돈,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몇 년대인데, 몇 년대든 집안대는 중요합니다. 며느리한테 똑똑히 말씀하세요. 딸만 낳으면 우리 집안에서 인정 못 받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지가 침대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죠. 엄마, 다 들었어. 민지야, 나 정말 못 살겠어. 이혼할래.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지가 사위한테 이혼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사위는 처음에 어머니를 이해해달라고 했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그렇다고요. 하지만 민지가 진심으로 이혼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했나 봐요. 그날 밤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위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빌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정말 이혼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제발 말려주세요. 민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네, 압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단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위는 계속 빌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절을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1시간 넘게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흘렸어요. 저는 민지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사위가 여기 와 있어. 정말 반성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힘들면 언제든 친정으로 와. 그러니 조금만 참아보자. 민지는 한참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위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엄마한테 이야기하겠다고, 다시는 민지한테 스트레스 안 주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이 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 재산을 안 준다는 말. 제 가슴속에는 분노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억울함을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죠. 민지는 제 딸입니다. 사돈이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민지는 소중한 제 딸이에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제 손주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회가 정말로 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기회가 이렇게 달콤할 거라는 것도요. 사돈이 한 말들, 저는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똑같이 돌려줄 거라고 마음먹었죠.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지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입덧은 5달쯤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죠. 사돈한테서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사위가 어머니한테 단단히 이야기했나 봐요. 하지만 완전히 끊긴 건 아니었어요. 가끔씩 문자가 왔죠. 병원 검사는 잘 받았냐는 문자, 몸 관리 잘하라는 문자. 민지는 그런 문자조차 받기 싫어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였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8개월쯤 됐을 때 민지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사위는 출장이 잦았고 민지는 혼자 있기 불안했죠. 엄마, 나 여기서 아기 낳아도 돼? 그래, 그러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민지는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딸 옆에서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출산일이 왔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저는 민지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죠. 사위도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진통이 길었습니다. 10시간 넘게 걸렸어요. 진통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가슴은 조마조마했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딸 낳으셨어요. 3.2kg입니다. 손녀였습니다. 건강한 손녀.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지쳐서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예쁘지? 그럼 우리 손녀 엄청 예쁘다. 아기는 정말 예뻤어요. 민지 어렸을 때랑 똑같았습니다. 조그만 손, 작은 발. 보고 있으니 저절로 미소가 나왔죠. 사위도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딸이지만 사랑스럽다고 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사위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요.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네, 어머니. 딸 낳았어요. 3.2kg예요. 전화기 너머로 사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며느리 몸은 괜찮냐는 말.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네, 민지는 괜찮아요. 지금 회복 중이에요. 그래요. 몸조리 잘하래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언제 올라오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손주 보고 싶다는 말도 없었죠. 사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한 듯 민지를 봤어요. 민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민지 몸조리가 중요했으니까요. 민지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왔죠.
사위는 회사 때문에 자기 집에서 출퇴근했어요. 사돈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었어요. 그냥 보았다는 이모티콘 하나만 왔죠. 산후조리원 갈 거냐고 물었더니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용 안 대주신대. 친정에서 알아서 하래.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몸조리나 손녀 보는 것도 친정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저는 미역국도 끓이고 밥도 차려줬어요. 손녀 기저귀도 갈고 목욕도 시켰죠. 민지는 방에서 푹 쉬었습니다.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100일상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100일상은 어떻게 할까요? 시댁에서 안 해주신다며? 네. 어머니가 아들 낳을 때만 해준다고 하셨어요.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듯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럼 우리끼리 해야지. 뭐? 저는 100일상을 차렸습니다. 크게는 못했어요. 그냥 저희 가족끼리 소박하게 했죠. 떡도 돌리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돈한테는 사진만 보냈어요. 답장은 역시 없었습니다. 이모티콘 하나만 왔죠. 민지는 그때마다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애기가 무슨 죄야? 딸이라고 이렇게 무시당해야 돼? 저는 민지를 안아줬어요. 손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냐? 손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죠. 돌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돈은 오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였죠. 사위 형제들도 안 왔습니다. 저희 친척들만 모였어요. 조촐하게 돌잔치를 했죠. 손녀는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돌잡이도 했어요. 손녀는 마이크를 잡았죠. 우리 손녀 가수 되겠네.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민지는 돌잔치 내내 웃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죠.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녀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노래도 불렀죠. 민지와 사돈댁은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내려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민지는 가기 싫어했죠. 사위는 여전히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어느 날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둘째는 안 낳을 거야. 왜? 또 딸이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뻔해. 나 더는 못 견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지 마음이 이해됐거든요.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사돈이 한 말들, 한 행동들. 저는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손녀가 3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없어? 무슨 소리야? 할머니 있지. 아빠 엄마 말이야.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는 왜 없어?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손녀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 계셔. 그냥 멀리 사셔서 자주 못 뵙는 거야.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슬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가 받은 상처, 민지가 받은 상처.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사돈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저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였어요. 똑같이 돌려줄 겁니다. 손녀를 안고 있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받은 무시, 민지가 받은 고통, 저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손녀가 5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또 임신했어.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가 둘째는 안 낳겠다고 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괜찮아? 응. 우리 서희도 동생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민지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서희는 손녀 이름이었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세요? 아직 안 말했어. 성별 확인하고 나서 말할 거야. 민지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딸이면 어쩌나 싶었겠죠. 석 달쯤 지나서 성별 확인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같이 갔어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민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뭐가 나오든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떨렸어요. 첫째 때 일들이 생각났거든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드님이시네요. 축하드려요. 아들이었습니다. 민지 얼굴이 환해졌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엄마, 아들이래. 그래, 잘 됐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왜 성별 때문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지가 사위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위는 무척 기뻐했어요. 목소리가 들떴죠. 그 다음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니, 오늘 검사 받았어요. 아들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사돈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정말 아들이야? 첫째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그렇게 목소리가 가라앉았는데 지금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며느리, 몸은 괜찮아? 어디 불편한 데 없어? 네, 괜찮아요. 먹고 싶은 거 없어? 뭐든지 말해. 다 사줄게. 사돈은 쉴 새 없이 말했습니다. 챙기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몸조리 제대로 해야 돼.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아야지. 산후조리원도 제대로 된 대로 알아볼게. 민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서희 때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안 대주더니요. 통화가 끝나고 민지가 저를 봤어요. 엄마, 이게 뭐야? 서희 때랑 너무 다르잖아.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가 치밀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사돈한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마다 전화해서 몸은 괜찮냐고 물었어요. 점심때도 문자가 왔죠. 저녁에는 또 전화했습니다. 첫째 때는 스트레스 주더니 이번에는 극진하게 챙겼어요. 지방 특산물도 보내고 영양제도 보냈습니다. 민지는 그럴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 서희 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참아. 조금만 참아. 저도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뭔가 생각이 있었거든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이번에도 친정으로 왔어요. 출산 준비를 하면서 지냈죠.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저는 민지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진통이 짧았어요. 5시간 만에 아기가 나왔죠. 아들이었습니다. 3.6kg. 건강한 아드님이세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었죠. 회복실에서 민지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제 시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시겠지?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지가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사위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낳았어요. 3.6kg예요. 전화기에서 사돈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손주, 우리 귀한 손주가 태어났구나. 첫째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시큰둥하더니요. 며느리 몸은 괜찮아? 산후조리원 예약했어? 내가 비용 다 낼게. 제일 좋은 데로 가. 사돈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돈 걱정 말라고 했어요. 며칠 후 산후조리원 예약을 했습니다. 사돈이 비용을 보내줬어요. 친정 근처에 있는 곳으로 골랐죠. 사돈, 가까운 데로 했어요. 제가 자주 가서 도와줄게요. 네, 감사해요. 며느리 잘 부탁드려요. 사돈은 친절했습니다. 첫째 때와는 정반대였어요. 민지는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매일 들러서 손주도 보고 민지도 챙겼어요. 서희도 데리고 갔죠. 서희가 동생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동생이 남자애라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살짜리가 벌써 알아챈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서희도 좋아하시지. 하지만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나 안 좋아해. 한 번도 안 왔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가 이미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을 나온 민지는 친정으로 왔습니다. 한 달쯤 더 쉬기로 했죠. 저는 민지 옆에서 돌봐줬어요. 사돈한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보고 싶다고, 빨리 보고 싶다고 했어요. 사진 보내달라고 졸랐죠. 서희 때는 사진 보내도 답장도 안 하더니 말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백일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백일상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왔구나 싶었어요. 집에서 하면 어때? 양가 어른들 모여서. 그게 좋겠네요.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다음날 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백일상 우리 집에서 하면 어때요? 좋죠. 그러시죠.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손주 100일인데 제대로 차려야죠. 사돈은 들떠 있었습니다. 손자 백일상을 직접 차리겠다고 했어요. 첫째 때와 너무 달라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위한 것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00일이 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사돈이 전날 올라오겠다고 연락했어요. 손주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하루 전에 가서 음식 준비하고 싶어요. 네, 그러세요. 저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준비요. 5해를 참았던 것들, 이제 풀어줄 때가 됐습니다. 100일 전날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수북하게 봤어요. 손주 백일상에 쓸 재료들이었죠. 민지 집으로 갔습니다. 사돈도 지방에서 막 도착했더라고요. 큰 가방을 들고 왔어요. 손주 선물이라며 옷가지며 장난감이며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사돈 오셨네요. 우리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돈은 바로 손주한테 달려갔어요. 아기를 안아 올리고 연신 뽀뽀했죠. 우리 손주,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서희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안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장본 것들을 꺼내 놓았어요. 사돈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제가 음식하겠다고 했잖아요. 사돈이 앞치마를 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어요. 사돈, 아들 낳으면 백일상 차려준다고 하셨잖아요. 사돈이 멈칫했습니다. 약속 지켜주셔야죠. 저에게는 서희의 백일상이기도 합니다. 음식 솜씨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지도 거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눈을 깜빡였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5해를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저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사돈이 한 말들, 한 행동들. 이제 똑같이 돌려줄 때가 온 거예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지가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이었죠. 엄마, 쉬고 있어. 엄마가 서희 데리고 놀아줄게. 서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녀는 동생을 보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소 썰는 소리, 냄비 놓는 소리. 사돈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음식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일상에 올릴 음식들이었죠. 나물도 있고 전도 있고 찜도 있었어요. 사돈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손주를 보고 있었어요. 다 됐어요. 사돈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상에 차렸습니다. 백일상답게 화려했어요. 사진도 찍었죠. 손주는 예쁜 옷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사돈, 저, 민지, 사위. 서희는 옆에서 놀고 있었어요. 백일상 음식을 먹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젓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사돈은 떡을 집어먹으면서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였나 봐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참 사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돈이 저를 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다음 달에 우리 민지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네. 사돈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둘째 손주 좀 맡아주세요. 열흘 정도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손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들도 낳았으니 아들이랑 손자 봐주시면 되겠어요. 사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둘 다 남자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은 입을 벙긋거렸어요. 어머니 그게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갓난애를 보는 건 좀 서툴러서 힘들 것 같은데요. 사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나왔습니다. 5해 동안 참았던 것들이요. 아들놈이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것도 없네.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 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어디서 딸 아들 타령이야. 사위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돈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노래 불러놓고 막상 태어나면 그 귀한 손주한테 나중에 대접받을 생각만 하셨나 봐요? 사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집안대를 이을 손주인데 사돈이 알아서 하셔야죠. 우리 집안대는 아니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어차피 사돈이 다 본다고 했으니까 돈이나 벌고 있어라. 손자 귀하면 알아서 하신다고 노래 불렀으니 알아서 하시겠지. 사돈,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서희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백일상도 안 해주고 돌잔치도 안 오시고 손주 사진 보내도 답장도 안 하셨잖아요. 사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아들 낳으니까 이제 챙기시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우리 서희가 무슨 죄예요? 5살짜리 애가 왜 할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하는지 알아요. 남자애가 아니라서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손자 보고 싶다고? 웃기지 마세요. 사돈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거랑은 다르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돈 얼굴은 온통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다르시다고요? 사돈이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공정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똑같은 손주니까요. 5년 동안 서희 본 만큼만 손주와 시간 보내게 해줄게요. 뭐라고요? 이게 공정하죠. 제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5년 동안 서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연락도 안 하시고 만나지도 않으셨잖아요. 사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손주도 똑같이 대하시면 돼요. 5년 동안은 연락 안 하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아니면 서희한테 5년치 사랑을 다 갚아주시든가요? 그럼 손주도 똑같이 사랑해주시는 거 인정해드리죠.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사돈, 선택하세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서희한테 5년치를 갚으시든지 아니면 손주도 5년 동안 안 보시든지. 사돈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이 온통 붉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나는 못하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럼 답은 정해진 거네요. 5년 동안 손주 안 보시는 거. 이런 모욕을. 사돈이 일어서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과 함께 안도감이 보였죠. 10분쯤 지나서 사돈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집에 못 있어.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택시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식탁에 침묵이 흘렀어요.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엄마. 민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괜찮아? 응.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5해 동안 참고 또 참았을 거예요.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위, 당신도 잘못한 거 알죠?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당신 어머니 말리지도 않고 민지한테 참으라고만 했잖아요.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딸도 아들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5해 동안 쌓였던 게 다 내려간 것 같았어요. 서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괜찮아. 다 끝났어. 서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녀가 제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지 집에서 잤습니다. 민지가 붙잡았거든요. 옆에 있어 달라고 했죠. 밤늦게까지 민지랑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요. 엄마, 진짜 속이 다 시원해. 그래, 다행이다. 근데 괜찮을까? 시어머니랑 완전히 틀어진 것 같은데. 괜찮아. 엄마가 책임질게. 저는 민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5해를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요. 사돈한테 똑같이 돌려줬습니다. 5해 전에 한 말들, 한 행동들. 저는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갚아줬습니다. 5해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어요. 제 딸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 집에 계세요? 제가 잠깐 들러도 될까요? 1시간 후 사위가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거실에 앉자마자 사위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어제 일로 저희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요.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뜻을 꺾을 수가 없어서 사과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과요? 네. 어머니께서 너무 모욕적이었다고, 친정이 예의가 없다고 하십니다. 사위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하게 말하는 게 아니었죠. 민지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사위, 그럼 우리 민지는요? 네. 민지가 5년 동안 받은 건 괜찮았어요? 사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매일 전화해서 스트레스 줬던 거, 딸 낳으면 몸조리 안 해준다던 거, 출가 외인이라던 거. 그건 괜찮았나요? 그건 죄송합니다. 사위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에 비하면 3발의 피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언제 왔는지 현관에 서 있었죠. 민지, 오빠 나는 사과 안 해. 엄마도 안 하시는 거고.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먼저 사과하셔야죠. 5년 동안 한 일들에 대해서요. 민지야,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사위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어른이면 다해요? 어른이라고 해서 손주를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민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할머니가 동생만 좋아한다고 울었어요. 5살밖에 안 된 애가요.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엄마도 사과 안 해요.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시면 모를까?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위는 한숨을 쉬고 돌아갔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돈,
어제 일 때문에 전화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과하세요. 저한테 한 말들 너무 심했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사과를요? 당연하죠. 사돈끼리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 어떡합니까? 사돈, 그럼 사돈은 우리 민지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사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 주고 딸 낳았다고 무시하고 손주 차별하고 그건 괜찮았어요? 그건 우리 집안 문제고 집안 문제라고 해서 사람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들, 딸 차별하는 겁니까? 사과는 사돈이 먼저 하셔야죠. 뭐라고요? 5년 동안 우리 민지랑 서희한테 한 일들 다 사과하세요. 그럼 저도 어제 일 사과하죠. 말도 안 돼. 사돈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까? 그럼 저도 안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이 먼저 사과하세요. 손주 차별한 것, 며느리 무시한 것. 다 사과하시면 제가 어제 한 말 사과할게요. 이건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내시든가요? 저는 상관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형들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 중간에서 정말 힘듭니다. 사위는 매일 시어머니와 형제들한테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민지한테도 사과를 부탁했지만 민지는 단호했죠. 한 달쯤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명절은 어떻게 할까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한테 물어보세요.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안 가. 시어머니가 사과하시기 전에는 절대 안 가. 명절 당일 사위는 혼자 내려갔어요. 이틀 만에 올라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사위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습니다. 사돈댁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사위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지만 민지도 저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죠. 어느 날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과할게요. 우리 엄마 대신요.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시어머니가 직접 사과하셔야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사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사위,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깨달아야 해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요. 어제도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고요. 저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지키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밤에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일들이 생각났죠. 민지가 임신했을 때 받았던 스트레스, 서희가 태어났을 때 무시당했던 일들, 백일상도 돌잔치도 없었던 5년, 손녀가 할머니한테 왜 자기만 안 좋아하냐고 물었던 그날. 그 모든 게 생각났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내 딸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통쾌했습니다. 사돈한테 똑같이 돌려줬으니까요. 서희는 이제 외할머니 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못해준 사랑까지 다 받으면서요. 우리 서희는 외할머니가 제일 사랑해. 응, 나도 외할머니가 제일 좋아. 서희가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사돈이 변하지 않는 한 저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내 딸과 손녀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나도 이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을 지켰다는 게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다른 영상도 함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